언론이 걱정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 잡으려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까요? 정말 언론 재갈법이 될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우여곡절 끝에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진 윤희숙 의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강기정,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대 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군은 은폐하고 무마하고 회유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거셌는데요. 그래서 군 성범죄 이제는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재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으로 군 성범죄 단죄할 수 있을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 2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0일도 안 남았어요. 여야 대선 후보들,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하겠다, 이건 바꾸겠다, 각자의 비전 내놓고 있는데, 자,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나는 고쳐주세요,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잡아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8888님께서 부산입니다. 비가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화이팅입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1325님, 부산은 흐리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옵니다. 모두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퇴근길 조심하십시오. 비 조심하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2,0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5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이고요. 네 번째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9명이나 나와서 누적 사망자가 2,237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총 434명으로 어제보다 14명 늘면서 연이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연구 결과 이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 이 40대 이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정부는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추석 이후로 백신 접종을 예약한 국민들은 추석 이전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날짜 변경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하십시오. 보건소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백신 접종 좀 당겨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1차 백신 접종자는 2,63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51.2%이고요. 접종 완료자는 총 1,228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23.9% 수준입니다. 마리나 M님께서 충남 계룡에 사는 60대입니다. 비 엄청 내리는데요. 우산 쓰고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맞았습니다. 숙제를 다 한 느낌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좀 후련하시죠? 네. 네.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빨리 지금 방역당국에 물어보면 빨리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자영업자들 시위를 하겠다고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비수도권에서도 이 게릴라성 차량 시위가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에서 오늘 밤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자영업자 차량 300여 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시위를 한다는데 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시위까지 아무튼 빨리 코로나를 잡아야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였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선언했는데 이유는 국회법 때문입니다. 이 국회법 93조를 보면 법사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까지 하루 여유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새벽 4시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에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터넷에 그 야당 인사 그리고 뭐 야당 대통령 후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네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당시 야당 인사 등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가 국정원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비하가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 댓글 달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네. 그 1, 2심은 모욕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유모 씨의 1심이 선고된 이후인 2016년 이 유모 씨를 해임했는데요. 유모 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국정원 직원법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대로 재판한 건지 국정원의 정치 참여, 군인의 정치 참여 이거는 엄벌을 내려야 되는데 국정원 개혁한다면서 이런 부분도 처리 안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각 분야에서 조금 개혁하겠다, 좀 나아지겠다고 했는데 이런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구멍이 숭숭 나는 것 같습니다. 좌익효수 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이 가족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오늘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뭐 당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를 했는데요. 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 부동산 관련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권익위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면서 세종시 전이면에 논을 샀는데 이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만 아버님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모친의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짓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농사 짓지 않았네요. 네, 또한 본인은 이 결혼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에 야당 의원 흠집 내기다, 우스꽝스러운 조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미향 의원도 시어머니 관련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나왔을 때는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야당 의원 나오자마자 우스꽝스러운 조사라고,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퇴가 되나요? 처리가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숙 의원 마음대로 사퇴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그중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 사퇴를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사퇴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이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사퇴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윤희숙 의원은
사퇴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예비후보 발표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당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모두 모이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7분 동안 발표회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전들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홍준표 의원은요? 네,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다 이렇게 자부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 6월 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단체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자리에 14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집에서요? 그중에 한 명이 MBC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예. 이운경 고문은 지난 5월 이 부산에서 미술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행사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하면서 박형준 시장도 초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양유업 측은 행사를 도와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자리였다면서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꼼꼼히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지키신 거죠. 14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임에서 식사를 하진 않았다라면서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에 참석을 했고 방역수칙을 어겨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니 밥을 안 먹었어도 방역수칙은 어겼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였습니다. 네. 본인은 안 먹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잖아요. 네. 밥은 안 먹고 국만 먹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코로나 시국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한 시절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분들 우리가 걱정했었는데요. 한국에 온다고요? 네, 이 정부는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380여 명이 내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왔던 현지인 직원, 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그 한국의 공로자 이런 특별 공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최종문 차관이 그렇게 밝혔고요. 예. 또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수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분 탈출이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관련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부는 며칠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송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어젯밤 이 탈레반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방 국가에 협력한 이들 중 아프간인들의 공항 진입을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공항으로 가는 길을 계속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했는데요. 네, 우리 정부도 원래 이송 목표 인원이 427명이었는데 이 40여 명을 안타깝게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을 데려올 계획으로 항공기를 보냈는데 겨우 7명만 탈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한 발만 늦었어도 이분들 끔찍하게 탈출을 못할 뻔했는데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사무님께서 부산경찰청 앞 공원 배수로 좀 정비해 주세요. 폭우에 물이 넘쳐서 신발이 흠뻑 젖었어요. 얘기합니다. 대통령한테 바랍니다. 이렇게 또 보냈네요. 아하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다시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요 하는 그런 말 좀 다시 듣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1453님 부자세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5476님 이렇게 소원을 비는 분들 많은데 저도 내 집 장만하고 싶어요. 집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시는 분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4997님 사교육 좀 잡아주세요. 학생들 어깨 허리 다 고장났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집 장만보다는 사교육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겁니다. 다 아실 텐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0명대입니다. 0명대 출산율이고요. 서울은 0.64명밖에 안 된답니다. 참 전 세계 최하위 수치인데요. 이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위 상승으로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빗길에 대관령에서 강릉 사이 안개까지 짙게 껴 있습니다. 전조등 켜는 거 잊지 마셔야겠고요. 속도 줄이고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릉 방향으로 새마을 부근에서는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부근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나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판교분기점 진출로에서도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국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로 마포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마포대교 이전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구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잡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일까요?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 개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전면 수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원연이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네.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피해구제법입니다. 네. 이 법의 네임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앞서서 이게 가짜뉴스를 잡는 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입니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들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 현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부터 당시에 그 정기간행물법으로 돼 있는 그 법을 현행의 언론중재법 그리고 신문법 이렇게 분화해서 제정을 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제도로서 구제를 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예? 문제는 네. 이 법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법이요. 예. 그래서 현행 법 제도로도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때 피해는 아주 크게 입는 반면에 네. 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그 침해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더디게 돼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는 좀 수십 년간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요구해왔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수정된 언론중재법 안에 그 요구를, 그 시민단체의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까?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안들이 담기긴 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에 왜 그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낮았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그 핵심의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번에 도입된 법은 배액배상제가 이른바 징벌배상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가 도입이 돼서 최대 그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행 그 민법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인식이 사실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컸어도 한 몇백만 원 줬죠. 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네.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평균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민사로 가서 법원에서는 평균 1,000에서 2,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른바 변호사 비용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서 사실 그 피해 배상 규모보다도
그리고 왜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구제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낮고 배상 규모가 낮았냐, 이 부분은 언론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절차의 문제가 있다. 특히 언론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고의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배상을 받거나 승소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익적이거나 또 언론이 보도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면책이 되어 왔는데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은 취재 과정 중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피해를 당한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균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이 이러한 언론사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까지 모두 입증해야 되는 이 법적 제도의 부분을 저희는 시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다. 즉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을 하면 그 보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다 또는 악의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사가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책되는 거고, 또 그걸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 이게 저희 민원연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언론중재법이 좀 부족하니까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원연의 주장입니까? 그렇죠. 현행 중재법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늘더라도 그 보도를 대처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 대처를 하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적어지고 언론이 보다 책임 있는 보도를 했을 텐데, 현행 법으로는 제도로는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라라는 것이 민원연의 요지이죠. 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족하다. 네. 방향은 맞지만 부족하다. 그런데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내는 대안은요, 현재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도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을 처음에는 6개로 했다 이제 4개로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그 법사위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가 줄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단체나 일부에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이렇게 모호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네. 전면 수정을 하고요. 대신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할 경우 언론이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는 걸 보다 분명하게 이번 배상이 되는 보도에 명시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권리는 좀 더 강화해주고 언론의 책임 그리고 제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더 보호해주자라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의 중과실 모호하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언론개혁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도 언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네. 왜 언론 현업 단체나 언론인들이 이렇게 반대합니까? 네.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네, 이 부분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이 될 때도요. 손해배상을 당시에는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만 가능했는데 네? 손해배상 청구도 언론중재위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입된 게 2005년인데요. 당시에도 언론 단체들에서 특히 이 사업자 단체나 또는 현업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당시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언론중재위에 소송을 피해 보상해달라는 게 아주 빗발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실제로 빗발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심지어 실효성도 낮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좀 보완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언론피해구제법은 그동안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자는 거지 이 법 하나로 지금 한국 언론이 갖고
갖고 있는 이 언론 개혁의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맞는 법이 아니거든요. 네, 네. 언론 개혁은 지금 한국 언론의 품질 문제라든지 저널리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 해결해야 될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여러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 하나로 이게 도입이 된다 해서 언론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위축할 정도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원연에서는 그건 너무나 좀 큰 우려,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또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피해구제법에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돼 왔는데 그동안은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추진해야 될 일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개정안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언론피해구제법은 우리 사회가 일찌감치 대응했어야 될 사안이 밀려서 결국 이 선거 국면까지 오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네네. 변질되고 있는 이 사안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미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민원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언론개혁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좀 무산됐었어요. 그 당시에 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 문제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의원님, 네. 초선 국회에 들어왔을 때 언론개혁 외치셨어요. 그때 언론개혁 외쳤을 때 주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제가 17대 열린우리당 때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를 하고 제가 그때 문강위에서 신문법을 재정법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15조, 16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대형 신문시장의 독과점 신문사는 방송을 겸명할 수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해 종편은 안 된다라는 예. 거였고요. 그리고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네. 그러니까 ABC 부수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을 공개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신문 유통원에서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그 법 조항이 사실상 MB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기억나시죠? 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밧줄 묶고 저항했던 본회의장에서 그때 그게 삭제가 됐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추진했던 법이 지금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벽을 못 넘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때 언론단체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이 했으면 이론데 네. 그래서 언론 죽이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진보 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네. 소형 언론사들, 자본력이 약한 언론사만 죽는 거다. 그러면 소위 말한 여기 KBS나 MBC, 뭐 SBS, 조중동 이런 데 자본력이 있는 데는 10억 정도 맞아도 그냥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규모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차별하는 거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작년에 6월 9일 날 이 1호 법안을 제가 내면서 지금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19개 법안이 통과돼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네. 잘못을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대체적으로 3배 이내. 네. 그래서 제가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언론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으므로 다른 19개 분야 비교해서 네. 언론계도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번째 업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도급에 대한 공정화에 대한 관한 법률 여기도 뭐냐면 기술 자료를 뭐 탈취하거나 이럴 때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뭐 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해야죠. 그리고 개인정보법 유출했을 때는 굉장히
신원이 유출되고 그러면 피해가 네.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는 더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잘못했을 경우 언론도 진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가짜뉴스로 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어요. 네. 2004년도에 불량 만두, 쓰레기 만두, 만두소 파동이 있었죠. 네네. 모든 언론이 네, 쓰레기 만두라고요. 쓰레기 만두라고. 그래서 냉동 만두나 만두를 만드는 회사들 많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당시 30대 전도 양양했던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어요. 예. 그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량 만두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네. 언론에 몰려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한 언론이 없었어요. 사과한 언론은 없었고 그때 뭐 어떻게 했냐면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정 보도도 안 하고 네. 만두 먹기 캠페인 기사를 한두 개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은 5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도 5법 손해배상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이 뭐 설득력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 네.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걸로 언론에 무차별적 손해배상하면 언론 자유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각종 언론 그리고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러 오늘 왔습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이것은 권력을 입막음하려고 그런다. 대선 때 악용하려고 그런다. 그런 이 얘기 부분이요, 하죠. 대선 이후에 공포 시행됩니다. 네. 내년 4월 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이 일단 없고요. 선거 그러니까 내년 대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네. 근데 왜 유튜브 규제는 안 하냐? 네. 이거는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론 피해 구제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요. 공직자윤리법 기억나시죠? 네. 예를 들면 장관 차관한 사람들은 5년 이내에 어디 거기 유관단체에 취직할 수 없다. 네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들 재갈법입니까? 네. 또 하나는요. 선거법상이요. 국회의원들이요.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됐다. 1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선거법은 국회의원 재갈법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99.9%의 건강한 언론은 관계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네.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썼을 때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예요. 악의적인 가짜뉴스, 허위뉴스, 허위정보 이것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네. 아니 시민단체, 언론단체 심지어 진보적인 매체들까지 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합니다. 한겨레에서 오늘 머릿기사로 엇나간 언론개혁이라고 박아서 썼더라고요. 왜 민주당의 언론개정법, 언론개혁안에 대해서 우군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죠. 2004년도 5년도 그때 당시에도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사에 자기들한테는 피해를 준다. 불리하다.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의료법을 무슨 개정을 한다. 그러면 진보적 의사 보수적 의사 관계없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오보를 냈어요. 네. 명백하게.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 봐서 이건 오보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일면 톱으로 오보를 냈으면 30몇 면의 오른쪽 귀퉁이에서 오보 정정보도가 났는지를 몰라요. 네. 조용히 말하고 넘어가죠. 일면 톱으로 9시 톱뉴스로 오보를 냈으면 일면 톱에 9시 뉴스 톱뉴스로 정정보도를 해라. 네. 그래서 동일 분량 원칙을 이번에 했는데 그건 또 반대를 안 해요. 네.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원들이 대부분 언론계 출신이거나 언론학자들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짬짬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들어가서 언론중재할 수 있도록 그 법까지 같이 냈다. 그 부분은 좀 이성적입니다. 네. 다른 건 그러면 감정적이에요?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쫄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네.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과한 겁니까? 아니죠. 네. 자, 그런데 가짜뉴스를 안 쓰면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법원은 언론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고의 중과실 어떤 네. 경우냐.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 네. 이건 고의 중과실에 해당돼요. 네. 두 번째는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이건 네. 분명히 오보다. 정정보도 해라 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널리 전파하고 유포하고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 사진, 사파, 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얼마 전에 조국 장관 그 사파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요. 이거 원래 많이 축소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손배소는 누구나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손배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까 민원연도 미진하다 그러는데 예.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5배 이내잖아요. 근데 네. 원래는 3배 이상 5배 이내 이렇게 됐었는데 그 하한선이 빠져버렸어요. 네. 저는 그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 뭐 재벌 이런 데는 손해배상 제도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네네, 빠집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권력자예요? 권력자이기도 하죠. 언론에 대해서는요. 네. 항상 을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좋아요. 국회의원까지 빼자고 쳐요. 근데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네.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 네. 언론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또 지역 언론들한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빼는 건 그래도 100번 양보하겠는데 국회의원 말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거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빼도 된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자기 주장을 다른 언론이나 다른 네네. 데에서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7617님께서 야당 의견 다 반영해주고 알맹이 없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욕은 욕대로 먹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21님께서는 자, 그러면 이왕에 좀 늦은 거 반대하는 언론기관, 시민사회, 여야 모두 참여한 끝장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해서 최종 결론 내시죠.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자,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할 때도요. 다 반대했어요. 관계자들은 다 반대를 해요. 네. 근데 통과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종환 위원장이 쭉 얘기하더라고요. 현업 종사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 반영을 했다고. 반영했습니까? 많이 근데 들었습니까? 반영을 하면 찬성을 합니까? 반영을 해도 반대하죠. 네. 아무튼 언론 개정안 저는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도 네.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크게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판정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조금 예방하고 조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개혁의 완결판은 아니지만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언론중재법도 2005년도에 아까 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할 때 다 제정된 거예요. 그때 그때도 만들려는 생각대로 그렇죠.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관여되는 현업 종사자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근데 저희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요. 언론사의 자유나 언론사주의 자유, 기자의 자유 이것보다도 실제로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언론의 자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언론한테. 언론 그리고 소비자, 언론 주권자의 자유가 그리고 필요하죠.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요.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언론 개정안은 30일 처리됩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자 지금 본회 A. 그런데 아직 그건 합의가 안 됐어요. 아무튼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정청래 의원이 언론개혁을 총대 메고 나섰다가 보수 언론, 보수 신문에 집중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복당했죠. 18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때 제보를 했던 어느 지방의원은 2천만 원 저한테 물어주고 그때 당시 보복했던 그 언론이 2,700만 원 저한테 물어줬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물어준 겁니다. 언론 소송에서는. 그때 그랬어요. 네? 그 판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조선일보였죠? 큰 액수라고. 네. 아니, 문화일보에서 받았는데요. 아, 문화일보에서요? 근데 국회의원 떨어진 4년간의 보상이 2,7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5405님께서 지금 이 언론개혁 추진이 언론 현장을 겁만 주는 격이 되지 않기를, 진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는. 근데 이번에 하나 바뀐 거는 2004년도 5년도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 혼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화살을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동참한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예.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본다고요? 네, 2개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야당 대권 주자들 오늘 뭐 발표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비전 발표라고 그랬는데 네. 산무 발표회다. 산무요? 네. 당대표, 원내대표도 끝까지 안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전이 발표했는데 비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무 발표회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문가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두 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윤석열 후보의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요?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다가 또 별 볼 일 없다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했다가 다시 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전략적 무슨 식견이라든가 정치 지식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윤희숙 의원 오늘 의원직 사퇴는 어떻게 보시죠? 의원직 사퇴는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죠.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나마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18대 국회 때요. MB 미디어학법 날치기 처리 기억나시죠? 네. 뭐 KBS 정연실상 내쫓고 막 할 때. 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예. 근데 수리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현업에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삭발쇼, 단식쇼, 의원직 사퇴쇼. 네. 그거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본회의 표결사항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성향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사퇴할 방법이 없어요.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 근데 본인이 네. 기필코 노력해서 나는 의원직 꼭 사퇴를 성공하고 말 거야. 뭐 그래서 혹시 성공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벌써 가라고요? 네, 이제 가세요. 아니 6시까지 한다면서요. 6시까지는 저하고 바깥에서 얘기하자고.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이것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게임 이것 제도는 지난 2011년에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도 다양해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 게임 이것 제도에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카운트다운, 2번 셧다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카운트다운, 2번 셧다운.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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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봉오상박 오늘도 뜨겁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감이 먼데 어디세요? 제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네. 현장에 못 가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돈 벌러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자, 판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서기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판 매력. 네. 들을수록 매력. 들매. 네. 예. 기억하시죠? 언론중재법이 지금 또 본회의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서기호 판사님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네. 우려되는 조항들도 있다고 이렇게 뭐 심지어 민변에서도 이렇게 네. 비판하고 그러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이 좀 시급하게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뭐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닌 한 일단 어떤 입법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위반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죠. 예, 지금 이번 법안이 뭐 헌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 언론학자로서 이 법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일단 서기호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언론 재갈법이다, 언론 말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고의를 증명해 내건 아니면 고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 낸 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은 받고 있지만 저는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법에서는 일단 중재법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바꾸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의 지금 뭐 일부 변호사협회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뭐 가짜뉴스 허위 저작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저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 타협, 회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법을 공청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을 사실은 언론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도 방향성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문제에서 혹시나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좀 법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 정부 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최근에 뭐 가장 비근한 예로요.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예전에 방역물품 준 거 담내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쓸모없는 거 곧 다 유효기간 끝나는 거 억지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또 퍼지고 있거든요. 백신 거지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이게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만드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저는 충분히 기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은 자꾸 이 법을 만들어지면 언론 탄압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탄압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면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하죠, 주로. 네, 언론중재위원회는요. 판사, 변호사, 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래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게 무슨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법원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법원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잘못 호도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만약에 처리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서기호 변호사님? 뭐 당장에 특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법원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건데 네. 이 법원의 판사님들이 기존의 어떤 재판의 어떤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설령 5배 그렇게 한다 해도 실제로 또 더군다나 이번 법안에서는 최저 한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 최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5배로 올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5배 반드시 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론중재법이 통과한다라도 네, 판사의 또 문턱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게 서기호 변호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날이 갠 것처럼 보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늘은 내내 흐리겠습니다. 또 일부 남해안에는 지금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거제와 부산광역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현재 호우주의보는 울산과 경남, 남해, 통영에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 아주 세찬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예상 강우량 30에서 80mm의 비가 경남 남해안으로 더 내리겠고요. 밤까지 그 밖의 지역도 강원과 충청, 남부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 산지가 20에서 60mm, 그 밖에 비 오는 곳은 5에서 20mm로 예상 강우량 나와 있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낮 동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고요. 제주도도 내일 밤에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후로 모레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는 이 비가 토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토요일까지 자주 내리는 만큼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제주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에 발효가 됐고요. 내일 대구가 32도, 광주 31, 제주 부산 30도, 또 강릉 대전 역시 30도 등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습도가 높아 더 덥겠습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전략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을 일본 국민들에게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일부가 최근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해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900조 원을 돌파해 908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74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운용 수익률은 7.49%로 나타났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이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MB 국정원의 좌익 교수 해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이거 뭐죠? 변호사님? 예. 일단 구별하셔야 될 게요. 이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아니 그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요원이 정치 공작을 하는 정치 댓글 테러를 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네. 이미 그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쫓겨났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러면 해임 취소는 이건 또 뭐냐? 예. 이게 해임 처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퇴직금에 약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원에서 왜 취소해야 됐냐면은 그 판결문을 보니까 해임 사유가 없다고 해서 원고 승소를 내린 게 아니고 예.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네.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 이걸로 인해서 자익 교수가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판결은 뒤집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국정원 맞다고 보는데요. MB 국정원 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MB 국정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죄할 수도 없습니까? 쫓아낼 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3년 이내에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늑장 징계하다가 하느라고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꼼수를 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늑장 징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2012년 말 2013년 초에 이게 문제가 돼서 네. 그때부터 얼마든지 하려면 1년 이내에 다 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하다가 2016년 5월 달에서야 했거든요. 징계를. 그러면 당연히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좀 봐주기 하려고 늑장진 게 아닌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국정원. 당연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건 뭐 봐주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처벌받는 거 보면 모독죄로만 처벌받았어요. 모독죄로. 네. 아니 모욕죄.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 거잖아요. 정치 내에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국정원 직원이 네. 선거 기간이 아니고 선거 기간 위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논리가 말이 맞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 국정원 직원이면 그 부분도 기간 말고도 맞는 정치적 말씀입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진봉 처벌 내용을 교수님하고 보면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럼 공무원들도요. 제가 볼 때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면 선거 기간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는 그럼 글을 올리고 정책 활동해도 네. 사실은 처벌을 못 한다는 규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도 지금 이제 서기호 판사님 얘기했듯이 기간이 지나서 해임 처분이 잘못된 건 그거 나름대로 있고 그 전에 모독죄로 처벌받았어요. 집행유예로. 근데 모독죄도 저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모독죄가 아니라 이건 정치 관여예요. 그러면 정치 관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처벌이 안 되는지 제가 좀 황당하고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이 공무원들이 선거기관 아니고 다른 시기에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된다는 걸로 오해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서기호 전 판사님, 판사들은 왜 그래요? 판사 이거 좀 반성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일반적인 판사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거 판사 왜 이래요, 이렇게? 예. 이래도 됩니까? 안 되죠. 네. 예,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다 맞고요. 네. 제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계속 중간에 따블됐어요. 아무튼 서기호 전 판사님 그러니까 반성 정확하게 먼저 말하면 하시고. 네. 국정원법에 그 정치 관여죄가 있고 선거에 관여할 때 선거법 위반 그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와 관련 없이 한 경우도 정치 관여가 인정되면 국정원법 위반이 맞습니다. 저도 그게 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이 고발을 그리고 검찰이 무죄 받도록 이렇게 기소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모욕죄라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이 받은 상태여서 국정원 직원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게 됐 잘렸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분 어디서 또 국정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징계받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조직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조연수님께서 늑장 징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 직무유기로 이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늑장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는 있죠. 아무튼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군의 정치 개입은 엄정하게 정말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국정원 개혁은 잘 되었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 네. 이 문제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군 성범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그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 2016년까지 그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할 때도 계속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 저도 법안 발의하고 했는데 번번이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왜 안 됐어요? 일단 새누리당 쪽 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수가 네. 야당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컸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180석 이상 가까이 되니까 예. 이게 통과될 수 있었던 거죠. 민주당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성범죄는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은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군대 내에서 재판받다 보니까 네. 군대 내에서는 자꾸 자기네 내부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 쉬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잘
발각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엄벌에 처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그 의사 자격도 이렇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자꾸 취소가 확정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정 처분에 불과하고요. 예. 2, 3개월 정도 청문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 네. 또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이건 또 다른 내용이죠. 별도의 또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전에 윤석열 징계 청구 때처럼 다 그게 이 효력이 정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취소가 확정돼 가지고 면허가 박탈되고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면 몇 년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행정소송이 1심에서 한 1년 이상 가고요. 네. 2심, 3심까지 가면은 2, 3년까지 가죠.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기호 판사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아직은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으로는 사실 입학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입시 요강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요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요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짜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증명서라면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법원 판결 남아 있어서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낮다라는 게 전반적인 법률계 예상입니다만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게 그 입학에 또는 입학의 자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올 능력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에 피해를 줬느냐 하는 부분도 비교 형량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청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입학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대에서? 부산대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점수까지 공개했습니다. 30명을 1차 전형에서 뽑았는데 그중에 학부 성적이 3위, 영어 성적은 4위.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서류 평가는 오히려 19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가 별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수치로도 부산대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취소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재판으로 가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재판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그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거기에 입시 요강이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기속행위가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는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대에서 취소 처분한 게 그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허위서를 제출하면 취소한다라는 그 문구에 따라서 그냥 취소해 버린 건데 그게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를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서기호, 최진봉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일로 바빠요? 경선 버스가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도 너무 많고 다양하고 네. 또 내용도 만만치 않고 그걸 쫓아다니느라 되게 바쁜 것 같습니다. 김민아 기자는 네. 어떤 후보 담당입니까? 저희는 그 후보가 13명, 그러니까 유니스 구원 빼고 12명인데 네. 기자는 12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명을 담당해야 됩니까? 네네네 여러 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기자는 뭐 주요 후보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하시면 오늘 됩니다. 주요 후보들 재밌는 네. 일 있었어요? 오늘 비전 발표하느라 12명이 모두 다 모였었던 일이 있었고요. 김민아 기자. 네. 그냥 솔직히 네네.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잘했어요? 비전 발표예요. 네. 그냥 각자 좀 재미가 달랐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외모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모가 달라지다니요? 어떻게? 머리를 미용실에 다녀오셨는지 예. 되게 산뜻하게 약간 띄우신 모습으로 네. 오늘 나왔고요. 예. 네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주일 전에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문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네. 그대로 발표를 하시고 네. 이제 기자들이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오늘 소감 어떠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발표인 줄 알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학교에 갔다고 얘기했죠. 네,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었겠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네네. 얘기를 하시던가요? 왜냐하면 본인은 원래 그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여러 후보들의 그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한 거죠. 네. 12명이 했어요? 네네, 12명 다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니스 구원이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좀 당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당 분위기가 좀 슬렁거리는 것 같아요. 네네. 지도부에서 막 말렸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젯밤에 사퇴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네. 설마 했었고요, 기자들도. 네. 그리고 그 유니스 의원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 좀 다시 돌이키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격 발표를 했죠. 사퇴한다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사퇴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사퇴한다. 그리고 던져놓고도 나중에 다시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퇴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유니스 의원한테 오늘 그걸 물었을 때 그 의원 민주당에서 나를 기쁘게 사퇴시켜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유니스 의원이 너무 뭔가 순교자처럼 지금 네. 모든 그 어려운 국민의힘에서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본인이 이제 다 짊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좀 상징이 되는 것이 웬 말이냐 이런 네. 반응입니다. 사실은 유니스 의원이 잘못이 없는데 사퇴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의 그 농지법 위반 일이 있어서 네. 사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순수한 임차인도 아니어서 당 내에서도 그리고 당 바깥에서도 좀 눈총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세종시에 집을 샀던 것 때문에 좀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버지도 세종시 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 유니스 구원하고 세종시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일했어요? KDI가 그 지역에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집이 네네. 그렇게 있었군요. 네네, 그렇답니다. 아무튼 아까 정청래 의원은 그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되겠죠. 네. 그런데 네. 이번에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매우 화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권익위 조사를 막 비난을 쏟아내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투기 의혹 나왔을 때 지난 6월이었나요? 네네.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예. 근데 지금은 12명이 지금 권익위에 의혹이 있다고 지목이 됐고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이준석 대표가 소명을 듣고 그 문제점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일단 면죄부를 줬어요. 6명한테는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제가 봐도 그 중에서 몇 분은 네. 정상 창작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네. 뭉뚱그려서 네. 딱 6명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12명 네네. 중에 6명만
문제를 삼고 있고요. 6명한테는 거의 면죄부를 준 상황입니다. 저 민주당에서는 12명에 대해서 전원 탈당, 출당 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출당, 그러니까 본인이 탈당을 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 그 양희 원영 의원, 윤미향 의원 2명은 제명 형태로 지금 당을 떠나서 무소속 상태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5명에 대해서는 그 탈당계를 지도부가 받았는데 그게 수리는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으로 네네.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중에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이 돼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의원이 있고 또 일부는 여전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고 그런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6명에 대해서 1명은 제명 비례대표 의원이라서요. 그리고 네. 5명은 뭐 출당을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탈당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 그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탈당을 해주십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탈당을 시킬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윤리위를 꾸려야 됩니다.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를 꾸리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뭐 꾸리고 그리고 이제 탈당하라고 권고를 하고 열흘이 지나야 진짜로 탈당이 됩니다. 그걸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네.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네. 근데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 간 의원들이 정말 대다수로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많은 것도 있고 근데 또 윤석열 캠프에서 뭐 직책을 맡은 분들이 5명이나 사실 이번에 한 분은 거론이 됐어요. 부동산 정책본부장을 맡았어요. 송석준 네네, 의원. 맞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안병길 의원. 아니 부동산 정책본부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자리를 맡았어요. 네, 이분은 어머니의 건축법 위반 때문에 이제 의혹이 있다고 제기가 됐는데요. 예. 지금 당에서는 소명 절차 거쳐서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안병길 의원, 이철규 의원, 정찬민 의원, 한무경 의원 이렇게 5명인데 네. 이들 외에도 이제 윤석열 총장 입당하라라고 의원들이 그 연판장을 돌렸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름을 올렸던 분들까지 다 합하면 10명입니다. 10명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 10분이 윤석열 총장 입당하라라고 서명을 했거나 네. 또 그중에 5명은 캠프에 들어간 친윤이라고 거죠. 할 수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들 중에서 지금 직책은 다 내려놨고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한무경 의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가달라라고 지금 출당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사실 뭐 앞서 나와서 활동을 하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문제로 네. 지금 그 당을 나간 박덕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부동산 조사나 다른 전수 조사는 없습니까? 그게 참 맹점이었죠. 무소속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돼서 그 권익위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네네. 지금 무소속 의원 중에 전봉민 의원도 네. 무소속 의원이고. 전봉민, 박덕흠 맞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땅 부자들인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좀 예. 이분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이 어떻게 늘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네. 참 아무튼 이분들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끝까지 좀 쳐다보겠습니다. 네네. 언론중재법이 단연 화제죠. 맞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 본회의 열리기로 돼 있다가 불발이 됐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30일, 뭐 27일, 30일 둘 중에 하나 얘기가 나왔었고. 한겨레 기자들은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법안이 조금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처음에 그 민원연 사무처장 인터뷰도 저도 들었는데 네. 그 내용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그래요? 그쵸. 사실 지금 기자들 말고 가짜뉴스라는 그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기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유튜브나 어떤 그 기자로 회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이제 그것의 타겟을 모두 다 언론사에 이제 몰두하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론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뭐 억울한 면이 사실 적지 않죠. 가짜뉴스를 보도한 적이 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아니 가짜 뉴스를 보도하거나 가짜 네네. 악의적인 허위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이나 걱정하지 보통 기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행법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좀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조응천 의원님이 SNS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박용진, 김두관 의원 정도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네. 조 의원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자충수가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개혁이라는 그 고리를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도부 안에서 강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사실 언론에 대한 그런 반대 여론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걸 굉장히 체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 네. 때문에 여론이 쉽게 민주당한테 철퇴를 내리거나 그러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국회는 또 여야 합의가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셈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보자고요.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으로 달성나들목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가 차단돼 갓길로만 통행되고 있고요. 달성 2터널부터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찍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반포대교 부근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 정리가 됐고요. 정체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입니다. 이후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이 고장난 차 치워졌는데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여전히 밀리고 있고요. 이후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램프 부근에서 사고가 났던 여파로 정릉램프부터 종암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에너지를 모아 원기옥. 냉철한 분석,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저는 힘듭니다. 요즘 불공정 시비에 걸려서 홍준표, 유승민 의원한테 아주 심하게 야유셨어요. 살 빠졌어요. 살 빠지긴 뭘 빠져. 네. 강기정 수석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산행하고 부동산 타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의원들 당 차원에서 징계 결정됐습니다. 자, 권익위 조사, 당 징계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멀리서 강기정 수석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비슷합니다. 엄마가 땅을 투기를 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출당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이게 많아요. 한 30억 원어치. 3,000평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때가 이제 윤희숙 그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세종시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거 12만 원짜리인데 주변은 12만 원인데 지금 땅이 한 1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제 두 분 다 양이원영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둘이 다 부모 때문에 지금 한 분은 출당 조치되고 한 분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있는데 부모 때문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점은 저는 공감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가 있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연 또 윤희숙 의원이 30억 원어치 아버지가 투자할 때 그 장달로 제일 큰 장달로 몰랐겠냐 이런 이제 의문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윤희숙 의원님이 오늘 사퇴를 하고 대선 불출마를 하고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치 쇼 같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우리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출당 조치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억울하지만 출당 조치인데 윤희숙 의원은 당에서 감싸 안으면서 오히려 두둔했어요. 사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단 그 유권자가 있는데 사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하다. 정치 쇼로 보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김재현 수석님. 일단 저는 이제 권익위에서 온 조사 결과를 전부 다 제가 면밀하게 보셨겠죠? 보고 또 이제 당사자들하고 네. 직접 화상으로 소명을 들었겠죠. 예, 소명도 듣고 제가 질문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수준의 그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당초에 이 조사가 시작된 원인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안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전수조사자 이런 얘기했었죠. 이제 전수조사자 해보니까 실제 민주당에서는 의원 두 분은 3기 신도시의 부근에 땅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전체가 3기 신도시는커녕 그 근처 간 사안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농지법 위반 사건인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옛날 서산 간척지를 당시 정부에서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도시민들이 거리와 관계없이 주말 농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농지를 영농조합 법인에서 관리해주는 농지를 300 몇 평, 990 평방미터니까 한 300평쯤 될 거예요. 그것을 사서 매년 쌀 20kg짜리 5포대기 그걸 받은 그분이 땅 투기라고 그러니 기가 막힐 이야기가 되고 또 어떤 분은 하여튼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요.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30억 원 어찌 땅 사가지고 그 정도 쌀을 받았다고 하면 30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이 아니고요. 네. 300평. 3,000평. 아니 윤희숙 의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다른 분이군요. 예, 다른 분 서산 간척지에 우리 영농조합 법인에서 간척지 땅 사가세요 이래가지고 한때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92살 되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동안 평생 농사짓던 시골 산골짝 땅을 아들들 불러서 니네 이거 가져가라 니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조금 받았는데 몇 평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을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사안들이 거의 전부 다거든요. 우리 당의 내용이. 그래서 그걸 가릴 수밖에 없었고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땅의 면적이라든가 가격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27년 전에 벌써 분가해서 경제생활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묻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러면 권익위 조사가 아까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했는데 좀 부실했다고 보십니까? 부실한 정도가 심한 게 아니 근데 민주당도 조사를 똑같이 했잖아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하죠. 민주당은 중하고 업무상 비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좀 덮어주려고 하다 12명이 나왔는데. 자, 강기정이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당은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억지로 맞췄다고요? 비교해보면 양이원영 의원이 엄마 땅 때문에 이제 출당됐는데 그 평수도 적어요. 근데 우리 윤희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3,000평 훨씬 더 많고 그 변희재 씨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KDI 근무한 윤희숙 의원이 현 의원이 장녀면 이렇게 아버지를 물려받을 건데 재산을 그걸 30억 이제 현지 시가 30억입니다. 이 변희재 씨에 따르면 그걸 몰랐다. 말이 안 된다. 공동 투자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의 재산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억지스러워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근데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사퇴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사퇴는 뭐 윤희숙 의원님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 정말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사퇴하는 것이 처리가 되면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퇴.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킨 그 정치적인 그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도 하지 않고 버티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윤희숙 의원처럼 별 죄도 없는 사람을 사퇴시키는데 온 당이 똘똘 뭉쳤다 하면 저는 그 정치적 책임은 훨씬 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양이원영 의원은 연좌제다 하고 진짜 억울하다 그랬는데도 출당 조치를 했어요. 출당 조치는 그 비례대표니까. 아니 물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풀어준 점에서 거죠. 윤희숙 의원은 지금 만약 국민의힘에서 감쌀 게 아니라 정말 조사 제대로 받으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 그럼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사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겁이 나서 사퇴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거라고. 그걸 봅니다. 노린 거지요, 뭐. 뭘 그걸 노려. 민주당이 겁이 나서 사퇴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난답니다.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632님께서 사퇴를 한다고 해도 쇼라고 하고 그냥 있으면 무슨 대선 자격 있냐고 나가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비전 발표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재원 최고. 제가 보니까 조금 김 빠진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우선에 좀 이 시작은 뭐 토론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토론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전 발표회를 열었고 그 비전이라는 것이 후보들이 7분간 자신의 그 국정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데 사실 그 후보자가 12분이나 되고 그분들이 오셔서 7분 정도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좀 부족한 행사였다고 봐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을 더 주거나 또는 더 나가서 좀 나누어서 그죠? 뭐 한 분이 한 20분 정도 그 브리핑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중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로 방영하기 때문에 각 후보 단위에 또 선호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20분씩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 5분 동안 연설하게 하니까 몇 마디 하는데 벌써 땡 치더라고요. 오늘 비슷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가 7분 비전 발표를 하고 나서 초등학생 학예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학예는 모르겠고 써준 원고 읽기 대회 같더라. 특히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읽고 있었어요. 읽고. 그래서 남이 써준 거 읽고 있는 대회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이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보면서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써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 윤석열 저 후보가 이제 그런 뭐 공정사회 뭐 또 사법개혁 정의 이런 걸 이야기하던데 그래 제가 그러면 그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없고 박근혜, 최순실이나 부동산 오적 부동산 그 5인방 같은 사람과 함께 할 거냐 이런 제가 그 코멘트를 좀 달아놨는데 어떻든 오늘 비전대회는 보면 없었어야 할 행사 같아요. 이 문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말씀이 좀 많으시죠? 아니 뭐 제가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는 하지 않겠죠. 아니 없겠죠.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위선의 극치이자 자기 그 딸까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의대까지 시험 안 치고 가게 만든다든가 드루킹처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또는 김경수 지사처럼 드루킹과의 어떤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분이 권력자로서 차지한다든가 추미애 법무장관처럼 사법개혁을 그 내세우고 사실은 권력자 수사하는 검사들 쫓아내기에만 급급하는 이런 그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추미애 후보가 저기 검사 쫓아내기에만 급급했습니까? 검사 뭐 쫓아내기 많이 했죠. 수사 검사들은 다 저 지방으로 보내고요. 그 저 검찰 인사할 때부터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요. 정치검사들, 쫓겨난 정치검사들이라든가 박근혜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박근혜, 최순실 또 뭐 부동산 5인방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홍준표 후보가 공정 바로 세울 것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던데 홍준표 후보의 비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공수처라든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 제법 됐잖아요. 근데 뭐 한 일은 없고 말썽밖에 못 일으키고 하는데 공수처가 정말 공정하고 또 그 정의로운 수사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그 모순이나 문제점은 지금 도처에서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공수처 폐지 또는 탈원전 정책의 폐지 이것은 저는 적극 제하고 생각이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 적극 찬성하는데 적극 칭찬하는데요. 지금 김채국께서 홍준표 의원한테 요즘 조금 몰리더니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공수처나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아니에요. 자,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야당 후보들이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그 조국 비판하고 추미애 비판하고 김경수 비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비판하고 비판은 가득해요. 그 탈원전 얘기하고 비판은 가득한데 좀 비전 정책은 안 보입니다. 정책 비전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가 없을 것이다. 이 자체가 비전이죠.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대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공정한 사회 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 법치가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이런 의미로 그 비유를 가장 상징적 인물로서 조국, 드루킹, 김경수, 추미애를 들은 거죠. 이게 비전이랍니다. 오히려 정치 비전은 예를 들면 공수처 탈원전 이런 문제에 대한 이걸 적폐로 규정하기보다도
공수처를 어떻게 더 발전해서 검찰 개혁을 더 어떻게 앞당기겠다라든가 탈원전 정책을 넘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법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비전이지. 자꾸 이 기존 과거 정부가 했던 걸 부정만 하려고 하면 지금으로 원희룡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국가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워딩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지금 40%대를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해줬다. K 방역이라든가 또 K 컬처 문화 뭐 또 해외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오늘 그 비전 발표회가 아니라 비판 발표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란 거죠. 7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네. 자신이 그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뭘 실패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가 제일 그래도 미래형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네. 토론 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토론 보고 싶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제 20번이나 하게 돼 있습니다. 20번이나요? 20번. 언제부터예요? 아니 이제 선관위가 내일 되면 선관위원까지 임명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럼 선관위가 곧바로 발족해서 곧바로 이제 후보 공고를 띄우면 그때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서 아마 거의 보게 됩니까? 왜 또 토론 또 하냐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아, 그래요? 토론뿐만 아니라 뭐 TV 토론뿐만 아니라 1대1 대결도 있고 뭐 택시 면접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택시 타고 저기 이준석 대표가 심판도 보고 사회도 보고. 이준석 운전수입니까? 네, 운전도 하고.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가 글쎄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마 선관위에서 결정할 텐데. 대형 버스 하나 경선 버스에 이준석 운전사가 모는 대형 경선 버스에 후보들 다 태워서 전국 민심 투어 좀 하시죠. 그래요? 예, 비전 발표 좀 하시고. 아니 운전대 뽑아갔대요. 그건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혹시? 그럴까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뽑아가서 다시 들고 올 분이 이제 그 선관위원장 누구 있잖아요. 선관위원장이 운전대를 들고 와서 운전을 하겠죠. 자. 토론, TV 토론이나 토론 피하지 않는다고 20번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렇게 기대가 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민주당 흥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은 이제 충청대회를 9월 4일 5일 날 두고요. 네. 첫 충청대회를 두고 전부 아래로 당원들을 만나러 가 있어요. 후보들이. 네. 그래서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전부 충청도에 가서 지금 틈만 남은 당원 대의원 투표권 갖고 있는 분들 만나니 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김두관 후보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여서 격리되다 보니까 토론을 못 했는데 드디어 내일 모레부터 이제 토론 다시 재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 토론 지금 여러 번 했죠, 그동안에. 네. 한 몇 번쯤 했습니까? 한 10번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10번을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바지 내릴까요? 그때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첫 번째 토론 이후로는 점점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딴 게 없고 자꾸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한 것만 남고 뭐라고 했다 뭐 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토론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후보자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점점점 그 어떤 그 후보자의 국가에 대한 비전 또 우리 대통령 실제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삶은 어떻게 좀 바꿔지기는 바꿔지나 뭐 당장에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서민들이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좀 주려나 뭐 그런 데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특히 야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뭐 문재인 정부만 오로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야당은 사실 야당은 국가 비전을 좀 밝혀내야죠. 야당은 사실 그 우리 야구장에 가면 불펜에서
이제 연습하고 있는 후보 그 투수 있잖아요. 네. 투수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투구 연습을 하는데 계속 그 메인 저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 끝까지 잘 던지면 기회가 안 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못 던지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은 불펜에서 연습하고 있는 핀치 교체 투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체 투수 입장에서 지금 저쪽이 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게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재환 최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투수 좀 잘 던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투수는 어차피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네. 지금 던지겠지만 네. 그 뒤로 들어갈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덕담 한마디 하고 가시죠. 자, 문재인 정부 이건 좀 잘했다. 어떤 점은 평가한다 있습니까? 김재환 최고. 생각을 좀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심 쓰세요. 인심 쓸까요? 40% 역대 그 임기 말에 40% 지지율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국 나온다. 아무리 해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너무 연기 같아요. 최근에 한 가지는요.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너무 엉터리로 해서 국민들이 이래 고통받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나마 집에는 좀 일찍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좀 내공이 K 방역은 알아주는데 저렇게 일찍 간다. 네. 백신에 대해서 김재현 우리 최고위원님 다 맞으셨는가요? 백신요? 못 맞았어요. 한 번은 맞았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바람에 모더나로 백신 놔준다더니 화이자로 바뀌고 대한민국 아니었으면 지금 한 번도 못 맞아요. 4주 만에 또 백신 준다더니 6주로 늦어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코로나 문제로 그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5569님께서 코로나가 두려운 대선 후보님들을 보호해 주시느라고 베테랑 정치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토론 시작하면 분위기도 훈훈한 분위기가 조금은 험악해지겠죠? 이미 험악해요. 이미 험악하니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어떤 쪽에서 좀 논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연 국가 운영할 비전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최근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또 다시 나오겠죠. 예, 그걸 이제 주된 공격으로 하겠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하나씩 다 대응을 잘 하면 그 경쟁을 뚫고 갈 수 있고 거기서 대응을 좀 잘못하면 또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겠죠.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일일 일망은 했던 그것만 따져 물어도 윤석열 후보는 짐 싸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를 보니까 계속 사퇴만 하더만요. 이번에 부동산 5인방도 사퇴하고 또 그전에 대변인도 사퇴하고 요즘에 신지호 실장은 사퇴를 했습니까? 있습니까? 이준석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혼이 났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가지고 나중에 잘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쪽에 특별히 연결을 해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아서 제가 알려주겠다. 이것도 이름 또 무슨 신공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 장제원 의원은 잘 알거든요. 근데 네. 요즘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바빠서 그런가 봐. 그래요? 네, 근데 문자로 알아봐야지. 지도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바쁘신 분이 한 분 있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근데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이렇게 접촉면을 늘려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만난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모르니 그것도 알아보고. 근데 저는 지금 자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김재원 최고위원 물러가라 어쩌라 반성해라 그런데 그런 걸로 물러가려고 했으면요 지금 여러 사람 물러갔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저격했던 윤석열 후보 측 여러 사람들 또 그래서 이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라 모르겠으나 그 장외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최고위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의리가 있으시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또 당할 또 김재현 최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 지금 당하고 있어요.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주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고요? 반성도 하고 있고 사과도 했고 네. 또 이제 경선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코미디 프로고 좀 사실은
사실은 그게 무슨 토론 프로도 아니고 정봉 지원하고 예, 저는. 또 상대가 또 네. 이야기한 것이 그 지도부에 당 지도부에 있는 제가 후보하고 손잡고 윤석열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알겠어요? 그게 좀 홍영표님께서 아무튼 우리 정치도 지금 방송처럼 좀 유머러스하게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원기호,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셧다운이었습니다. 셧다운.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